혹시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자동차가 뭘까요? 그러면 고장 안 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차들 어디서 만들까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얘기죠. 심지어 차를 오래 타가지고 바꾸려고 해도 죄책감이 든대. 아니 아직 고장도 안 나고 멀쩡한데 내가 차 사는데 이게 돈 쓰는 게 근데 맞나 싶은. 근데 그런 브랜드라고 하면 너무 지루한 느낌만 있는 거 아니야? 약간 부모님 차 같고 싶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기업이 차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레이싱에도 진심이에요.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안경을 딱 쓰고 약간 모범생 같아 보이는 사람인데 옷을 벗으면 근육이 막 이런 느낌.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요. 내연기관은 물론이고 뭐 하이브리드, 수소차 같은 걸로도 예전부터 유명한데, 언제부턴가는 순수전기차 분야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앞으로는 1등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자, 이번 주제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능, 품질, 그리고 신뢰라는 수많은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다. 토요타입니다. 사실 근데 토요타 하면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한 10년 전쯤인가요? 김태희 씨 커플이 결혼 전에 왜 자동차 데이트 사진이 찍혀가지고 열애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 차가 캠리였죠. 김태희 씨가 당시에 토요타 모델이었는데 뭐라? 저렇게 유명한 분이 저 차를 몰고 다니네 싶었던. 헐리우드에서도 한참 셀럽들이 토요타를 많이 탔었죠. 뭐 브래들리 쿠퍼, 뭐 라이언 고슬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등이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 프리우스를 몰았고요. 분노의 질주에서 폴워커의 수프라, 그리고 제임스 본드의 2000 GT 등등도 유명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토요타가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제일 많이 팔고 친환경 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토요타의 시작을 살펴보려면 토요타 설립자의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실로 옷감을 만드는 직기를 만들어가지고 발명왕으로 불리고 또 집안을 일으킨 인물이죠. 여기 방직 공장이 있던 자리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토요타 집안을 일으킨 도요타 사키치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보다 이렇게 배를 짜는 여성들한테만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농사일을 도와라 해도 이렇게 막 직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안 도와줘? 그래서 막 혼나니까 심지어 집을 나가기도 하고. 직기 개량에만 막 몰두를 하는 거지. 나는 배를 짜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 직기를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없을까? 자동화를 해볼 수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직기로 방직 공장을 세우고 큰 기업으로 일군. 자, 그런데 아까 자동차 회사 만든 사람은 아들인데 왜 아버지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 사람이 만든 직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나오면 자동으로 멈추는 거였대요. 빠르게 더 많이 만드는 것보다 불량이 없는 게 결국 생산성을 높일 거다. 이 스타일이 자동차 사업을 할 때도 쭉 이어져서 지금의 토요타를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된 아버지가 아들은 최고 명문대에서 기계공학 공부를 시키고요. 또 미국, 영국 등등의 선진국 견학도 보내고, 그래서 이 아들이 대지진에다가 대공황까지 겹쳐서 회사가 어려울 때 특허를 외국에다 팔아서 거액을 벌어오고 가업을 잘 잇는가 싶더니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진국 견학 때 자신을 매료시킨 자동차였어요. 1930년 토요타가 자동차 개발을 시작할 때쯤에 미국에는 자동차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미 미국에는 2천만 대 가까운 차량이 보급돼 있었어요. 엄청나죠? 근데 당시에 일본은 한 10만 대 정도? 그것도 대부분 미국산이었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들 말렸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부품 조립만 해서 뭐해? 지금 하는 것처럼 안 되겠다.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미국산을 모델로 해서 이거저거 직접 다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쉬웠겠어요? 본 따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그냥 간단한 물건 하나 만드는 것도 본 따서 만드는 게, 똑같이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935년에 처음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설립자가 막 직접 다니면서 수리를 하러 다니는데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게 아니라 미국산 트럭을 타고 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이런 거지. 야, 이거 겉만 멀쩡하고 막 자동차 한다고 해가지고 기존 재벌도 못하는데 뭐 지방의 부잣집 아들이 괜히 막 손에 막 기름까지 묻히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 욕도 많이 먹고 넌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도요타 기이치로는 계속 생각을 했대요. 아, 미국 차랑 경쟁을 하려면 품질을 비슷하게 올리면서 동시에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미국보다 시장이 훨씬 작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지. 근데 적게 만들면서도 원가를 낮출 수는 없을까? 약간 모순된 생각 같아 보이는데 미국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답이 없어.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보자. 그래서 고안한 게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 이건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있고요. 아무튼 다들 제정신이냐고 막 했겠지. 설립한 해에는 실제로 트럭 14대 정도를 판 게 고작이었어요. 한 달에 하나 정도 더 파는 거죠. 그나마 전시체제로 접어들면서 일본이 미국 업체들을 몰아내니까 트럭 생산은 늘었는데 일제가 또 패망을 하면서 이 트럭 생산도 다시 훅 꺾이고, 전후에 다시 트럭은 잘 팔렸는데요. 연합국 총사령부가 아니 패전국이 무슨 승용차야, 트럭만 해, 승용차는 또 못 만들고. 그래도 그때 미군 차량을 수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계속 미국 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1947년에 승용차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딱 신차를 맞춰서 내놓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5년 동안 200여 대 생산에 그치고 말았어요. 5년간 200여 대면 뭐야? 1년 평균 하면 40대? 한 달에 한 석 대 정도? 스코어가 그렇지만 뭐 그래도 우리는 트럭으로 버티면서 가면 돼 했는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수요는 확 줄고, 연합국 사령부가 또 차값을 못 올리게 하니까 원자재 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적자는 쌓이고, 그래도 막 겨우겨우 은행들을 설득해가지고 위기를 넘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1950년 대규모 파업이 이어집니다. 당시의 위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이 군용 트럭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잦아드는데요. 하지만 이 노동쟁이를 푸는 과정에서 토요타 창업자와 최고 경영진은 물러나게 되죠. 급한 불은 막 끄는가 싶었더니 자동차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업을 이끌었던 창업자가 퇴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 토요타의 뿌리였던 방직업이 연속으로 힘이 됩니다. 일단 전쟁 이후에 차살 구매력들이 없을 때도 평화 시국이 찾아왔으니까 옷 살 사람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직업이 버팀목이 됐고요. 창업자 유고 뒤에는 이 방직업을 이끌던 경영자한테 자동차 사업을 맡겼는데, 이 인물이 당장 판매에만 급급하지 않고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훗날 거둘 성공의 씨앗을 심죠. 그 씨앗이 무엇이냐? 장차 사장이 되는 도요타 가문의 후계자를 미국으로 보내서 포드에 실습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보게, 우리는 언젠가 미국 차를 추격할 거야.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있을 테니까 자네는 미국의 생산 설비를 보고 장점을 흡수해서 돌아와주게. 그렇게 토요타는 경쟁사들이 외국 업체랑 제휴해가지고 예전처럼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구형 모델을 파는데 급급할 때요, 독자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당시 도로 포장이 미비했던 일본 사정에 맞는 승용차 독자 모델 크라운을 출시해서 성공을 거두죠. 일본 언론사에서 크라운이 출시되니까 이 크라운을 타고 런던에서 도쿄까지 달리는데도 성공해가지고 후발주자였던 토요타의 인지도도 높아지고요. 런던에서 도쿄까지 동해도 있고 한데 어떻게 와? 런던에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인도, 베트남까지 갔다가 중국,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이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도쿄까지 올라오는. 자,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미국 수출을 단행했는데 또 한 번 좌절의 순간을 겪습니다. 일본과 달리 고속도로가 당시에 쫙 깔려있던 미국에서는요, 엔진 힘이 달리고 차가 느리다, 뭐 출렁거린다, 뭐야 이건 뭐 자동 변속기가 없어? 등등의 혹평을 받으면서 도전을 접게 된 거죠. 하지만 실패는 동시에 개선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미국 차만큼 성능을 높이자, 동시에 미국 차보다 생산 원가를 줄이자,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창업자의 토요타 생산 방식을 확립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뭐 경험도 부족한데? 자, 토요타 생산 방식이 뭐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현금을 투입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그걸 팔아야지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업체보다 자본이 훨씬 부족했던 토요타는 어땠겠어요? 넣을 수 있는 돈이 처음에 그 돈 자체가 적으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넣어서 많은 규모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규모나 자본으로는 상대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결국 미국은 못 이기는 건가? 그러다가 같은 방식으로는 못 이긴다. 그러면 예전에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서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만의 생산 방식을 이참에 제대로 해서 승부를 걸어보자. 자, 미국 업체는 부품을 한 번에 왕창 찍어내서 이걸 쌓아놓고 완제품을 차례로 생산을 하는데, 부품을 그렇게 쌓아놓고 있으면 어때요? 팔기 전까지는 투입한 돈이 이 부품 자체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 부품을 보관하려면 창고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토요타는 어떻게 했냐?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빨리 만들지 마.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쓸데없이 열심히 하지 마. 막 만들지 마. 그냥 다 만들었으면 가만히 보고 생산 과정을 보고 그냥 뭘 개선할지를 생각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곧바로 조립을 해서 팔자. 그러면 처음에 넣는 돈이 적어도 효율은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부품이 넘쳐나서도 안 되지만 부족해서 작업이 멈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관리자만 고민하고 직원들한테 막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관찰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개선하자. 멈추지 않도록,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왜 토요타 자동차가 고장이 잘 안 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아니, 돈도 없고 미국 기업을 따라갈 시간도 부족한데 또 차가 고장 날 걸 대비해가지고 막 수리해줄 부품을 만들어서 이걸 또 쌓아놓고, 이게 다 돈인데
또 언제 가서 고쳐주고 이걸 또 해.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최적의 생산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자. 고쳐주는 데 드는 돈과 시간도 줄이자. 아무튼 이러는 동안에요, 일본 경제가 급성장하고 구매력이 늘고 막 고속도로까지 쫙 깔리면서요, 1968년 토요타는 생산 대수를 9년 전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릴 수 있었고요. 196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중을 위한 자동차, 첫 부분에 말씀드린 코롤라를 출시하고요. 이 코롤라가 최근 모델까지 무려 5천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죠. 또 같은 해에는 절치부심에서 미국 시장을 노리고 만든 코로나를 성공시키고, 이게 약간 재밌는 게 코로나, 뭐 코롤라, 또 뭐 캠리 뭐 등등 해가지고 이 토요타에는 차 이름이 왕관을 뜻하는 단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잡으리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건가? 아무튼 이후에 코롤라, 뭐 랜드크루저 등을 15만 대 넘게 수출하면서요, 1969년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또 75년에는 폭스바겐을 제치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자동차를 파는 외국 회사가 됐습니다. 물론 뭐 당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자꾸 연비가 좋은 일본 차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덕을 많이 본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동차 변방이던 일본 업체가 미국의 메이저보다 자금력이 딸려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또 고장 안 나도록 품질에 집착했던 게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온 면도 있는 거죠. 팔릴수록 생산성이 높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어지고, 타볼수록 내구성에 대한 평판이 퍼져서 이게 상승작용을 쭉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토요타가 미국에서 잘 나가니까 어때요? 아, 잘하고 있네 막 그랬을까? 미국 업체들 매상이 줄고 적자는 늘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게 다 일본 차 때문이다. 급기야 80년대 초반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자동차 대미 수출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 일본 자동차 대미 수출 자율 규제 방안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를 규제하겠다면서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토요타는 아예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토요타 생산 방식을 미국에서도 성공시키고, 그리고 토요타를 타던 사람들이 왜 소득이 더 높아져가지고 벤츠, BMW로 넘어가는 걸 발견하고요, 별도의 고급차 개발에 공을 들여서 80년대 후반에는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를 내놓아서 성공을 거두죠. 이게 당시에 엄청난 화제였어요. 야, 별도의 브랜드로 저걸 만들 수 있네. 토요타가 고급차도 잘 만드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지. 더 이상 값싸고 내구성이 좋은 데만 머물지 않겠다. 미국의 현지 부유층의 취향을 철저히 관찰해서 성공시킨. 또 비슷한 시기에 고도 성장을 지속하다가 장기 침체가 시작된 일본 내에서는요, 세단뿐만 아니라 레저용 차량, 경차 라인업 강화로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수와 수출, 뭐 경차부터 럭셔리까지 모두 잡았으니까 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 싶던 시절에, 아니야, 이제 뒤따라가는 건 그만하고 스스로 비전을 제시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장을 흔든 차를 내놓았으니 바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프리우스였어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은 특히요,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뭐 규제도 많아질 게 분명해지던 시기였으니까요, 전 세계의 네로라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비롯한 이 차세대 파워트레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다의 성과가 겉으로 막 뚜렷하게 드러난 건 별로 없었죠. 뭐 배터리 기술도 그렇고 적당한 가격에 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직분사 엔진에다가 변속기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연비도 높여보자. 토요타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도 있잖아요. 100% 전기로만 가는 게 지금 가능하다고 내연기관만 할 거야? 아니다. 둘을 섞은 형태부터 만들어보자. 전기 모터로도 가고 엔진으로도 가고 둘을 합해서도 가능. 게다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터리 충전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1997년 프리우스가 출시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반응도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야?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리터당 연비가 28km, 뭐 모터랑 엔진을 동시에 쓴다고? 근데 보니까 이게 실제로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이게 실제로 되는데 팔리는 것까지 될까? 토요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자, 그랬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특히 북미의 환경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프리우스에 열광을 했죠. 그러면서요, 프리우스 출시 20년도 안 돼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1000만 대를 기록하고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성능도 향상돼서 연비는 리터당 40km를 넘어섰죠. Toyota, let's go places. 그런 사이에 토요타는요, 2007년 외산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 빅3를 모두 포함해서도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아예 세계 1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격세지감인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요. 토요타는 안 고장나는 또 연비 좋은 차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고정관념에 도전을 했는데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의 하이브리드 레이싱카로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일본 내 시합을 시작으로요.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레이싱카로 세계 무대를 두드리죠.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중에 백미는 르망 24시에 도전한 거였죠. 24시간 동안 가장 멀리 달리는 차가 우승하는 대회인데요. 24시간 평균 시속이 220km가 넘고요. 그러니까 최고 시속은 거의 400km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24시간 동안 220km 넘는 속도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다 달리면 5000km가량을 달리는 건데 이러려면 어때야겠어요. 차 성능이 특출난 건 물론이고요. 내구성도 막 어마어마해야 되는 건데 토요타가 이게 돼? 일상에서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싶은 거죠. 자, 그런데 2012년 참가를 시작으로요. 2013년, 14년 좋은 성적을 내더니요. 드디어 2016년 포르쉐를 제치고 르망 24시에서 우승할 기회가 눈앞에 옵니다. 경기 내내 줄곧 토요타 하이브리드 레이싱카가 1등이었는데 경기 종료를 3분 정도 남기고 차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23시간 57분 동안을 잘 달렸는데 멈춰버린 거지. 그러니까 망연자실한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도 위기가 많았잖아요. 토요타는 3분 남기고 차가 리타이어한 순간을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당시의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성능 강화에 더 몰두하고 결국 이후 대회에서는 5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죠.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그 3분 남기고 리타이어한 거를 그냥 박제를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레이싱을 통해서 최고의 성능에 도전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또 위기에서 한 번 더 성장하는 이런 식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도 나와요. 사실 100을 할 수 있는데 7, 80만 하게 세팅을 해놓는 건가? 그래야 오래 타니까. 자,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발전을 거듭해온 토요타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업체라는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차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죠. 이번에는 결국 토요타가 안 될 거다 같은 우려도 다시 듣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수소차 같이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전기차 시대에는 결국 늦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토요타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분야에서 활약하고 여러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토요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일단 탄소 배출이 낮은 하이브리드 덕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렇게 벌어놓은 시간에 더 나은 다양한 전동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었다. 또 전기차 개발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도 남들과 달리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까지 할 거다. 전동화 관련 특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회사가 우리다. 우리의 속도로 만들어서 결국 가장 많은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전기차를 제공할 거다라고요. 자, 앞으로 토요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빠른 한국 시장에서도 계속 다양하고 독특한 그동안 안 들여왔던 모델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토요타가 스스로의 페이스로 달리면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